이렇게 먹다가 살 너무 빠질까 봐 걱정되는 식단. 1일 마이너스 1kg, 10일 만에 5kg 빠진 양배추 요리. 양배추 매일 이렇게 먹고 8kg 빠졌어요. 밥 대신 먹고 10kg 감량한 두부 요리. 2주에 8kg 빼면서 먹은 식단. 운동 없이 24kg 뺀 식단. 와, 정말 구매가 당기는 제목들이죠. 안녕하세요. 식단 강의 4강으로 돌아온 트레이너 헤일리입니다. 오늘로써 총 5강으로 구성된 식단 강의 중 이제 네 번째 시간 4강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에 조회수의 대박이나 그걸 통한 네티센스나 광고나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해오시고 성공과 실패, 요요를 겪으시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계시는 그런 다이어트 동료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내용이라서 다소 지루할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는 경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앞서 다이어트를 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게요. 앞서 진행했던 1강, 2강, 3강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하자면요. 1강에서는 첫째, 다이어트 할 때 폭식하지 않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다이어트 식이요법에는 4단계가 있다. 1단계, 양 조절과 규칙적인 식습관. 2단계, 종류의 제한. 당류나 튀김이나 고지방,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거요. 3단계, 탄단지의 비율. 4단계, 보디빌더 식단.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한 개 식사량 조절이 여전히 되지 않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적정량 이하로 먹는 그것 또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지킬 의지도 의향도 없으신 분이라면은 여러 가지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법이나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한약 보조제 어떤 걸 시도하고 돈을 많이 쓰시더라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단계 양 조절부터 꼭 스스로를 훈련을 시키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기가 성장할 때 일단 터미 타임을 하고 뒤집기 시작하고 배밀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이 길어져서 기고 그 다음에 잡고 서고 다리 힘도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를 하나 둘씩 하는 거지 누워있다가 갑자기 걸음마 달리기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꼭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잔소리가 많죠. 그다음 2강에서는요. 살이 찌는 음식과 살이 빠지는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식이요법 4단계 중에 2단계 종류의 제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3강에서는 살이 찌는 원리, 즉 지방과 지방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던 사람, 즉 소비아니었던 사람과 성인이 되어 뚱뚱해진 사람의 다이어트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오늘 4강에서는 구체적인 다이어트 식단과 식단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탄단지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 식이요법의 4단계 중에 탄단지 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탄단지 비율은 결국 음식의 종류와 구성, 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헷갈리고 뭘 따라야 돼 그래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유튜브 컨텐츠 잘 구별해서 보자. 이것도 유튜브 컨텐츠이기는 한데 이제 구독자도 많지 않고 조회수도 많지 않은 이 영상을 굳이 클릭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10중 8구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요리,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검색을 해서 따라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맞죠? 우리 엄지로 하여금 클릭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식단 영상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들이 클릭하고 많은 그런 썸네일이나 제목들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먹다가 살 너무 빠질까 봐 걱정되는 식단 1일 마이너스 1kg 10일 만에 5kg 빠진 양배추 요리 양배추 매일 이렇게 먹고 8kg 빠졌어요. 밥 대신 먹고 10kg 감량한 두부 요리 2주에 8kg 빼면서 먹은 식단 운동 없이 24kg 뺀 식단 와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목들이죠.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요리 채널 중에 정말 좋은 채널들도 많이 있고요. 아주 유익한 양질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채널에서는 대부분 계란, 양배추, 두부, 라이스페이퍼, 오이, 토마토 등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다루는데요. 이걸 따라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더라고요. 1단계 양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요리법으로 저 좋은 다이어트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댔어 해가지고 너무 맘 편히 많이 먹어서 원래 영상에서는 이제 3회 분량으로 만든 음식인데 그걸 한 번에 한 끼에 다 먹어버린다든지 저 분명 이렇게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라고 하시는 분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많이 먹어서가 문제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레시피 자체가 고지방, 당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대체당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레시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우를 끌고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적으로 전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냥 맛있는 레시피인 경우도 있고요.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실제로 진짜 그렇게 먹어서 살을 뺐다는 명확한 증거, 비프에부터 증거가 없는 경우도 정말 허다합니다.
기왕이면 실제 자신의 비표부터를 당당하게 제공하는 사람의 레시피가 그나마 좀 신뢰할만 할 거예요. 클릭률을 높이고 조회수를 얻고 해야 해서 어그로를 끄는 제목,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떤 상품을 파는 내용, 자극적인 제목만 잘 뽑아놓고 그 내용을 속된 감정인 경우, 그런 경우가 특히 요즘 정말 많다는 것을 염두해 주셔야 돼요. 자신의 몸은 드러내지 않고 다이어트 요리만 선보이고 썸네일에 운동 없이 몇 킬로 감량 가능한 요리 이런 식으로 뽑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재미로만 보세요. 또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법 있잖아요. 요즘 핫했던 최하정님의 오이김밥이라던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홍진경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몸매관리법, 뭐 탑모델이거나 아이돌 이런 분들이 하는 식단법. 원래 한평생 보여지는 부분으로 먹고 살으셨던 분들이고 항상 날씬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지금 50kg인데 45kg 만들 거야라는 분들 이런 내용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오이김밥의 경우 그냥 우리의 탄수화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좋은 건강 메뉴지만 그거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렇다는 거를 좀 같이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재미로만 보고 굳이 비난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평생 모델로 살아오신 분들의 식단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정말 그런 부분은 굳이 따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나마 연예인분들 중에 하시는 그런 영양이나 운동에 대해서 하시는 말들 중에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사람은 제가 느꼈을 때는 김종국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자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맞는데 의사쌤이 이자 짜가지고 결론에는 이게 뭔가 제품을 팔려고 해. 한의사님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런 식으로 살찌는 건데 이걸 뭐 어떤 성분이 필요하고 여기 이런 거를 뭐 과학적으로 밝혀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더라 하면서 어떤 제품을 팔아. 근데 정작 본인은 살 빼본 경험이 없고 무슨 실험 결과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산균, 보조제든 뭐든 팔려고 하네? 그러면은 그냥 걸러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케바케거든요. 밥풀을 준비하거나 근육 탄탄의 몸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고강도 웨이트를 이미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유명 보디빌더나 트레이너 분들이 만드는 컨텐츠에서 식단법이나 탄수화물 사이클링 방법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얻어서 실천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합리적이고요. 그냥 비만 탈출을 하고 싶은 정도인 그런 일반인 분들이라면 포토샵으로 과하게 막 그려냈거나 비포 애프터 이게 포토샵이야 누가 봐도 그다음에 AI가 만들어낸 그림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포 애프터 사진을 당당하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꽤 긴 시간 변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 또 나랑 생애주기가 비슷한 타이밍과 나와 비슷한 상황, 배경에서 몸무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의 다이어트 식단법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교대 근무자면 교대 근무자의 다이어트 방법, 소아비만이었던 사람은 소아비만이었던 사람의 그 다이어트 방법, 감량과 요요를 여러 번 반복해온 사람이라면 딱 한 번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다이어트와 요요를 경험하면서도 마침내 극복해낸 사람, 산후의 비만이 되신 분이라면 산후비만을 극복한 사람, 워킹맘이라면 워킹맘인데 좋은 몸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 워킹맘인데 전 트레이너인 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워킹맘인데 임신하기 전에 이미 원래 트레이너였어. 원래 선수였어. 이런 사람의 방법은 따라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임신 전에는 이제 전혀 다른 직업을 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갱년기인 사람은 갱년기를 겪으면서도 뺀 사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게 좋겠죠. 이런저런 내용을 다 살펴보시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분명한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경우에는 과체중에서 표준 체중을 만들 때는 초미만의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살 뺀 사람으로 주원 언니를 참고했고 극단적 다이어트와 요요를 겪으며 시기감각으로 고군분투하고 이를 극복하신 JJ님의 이야기에도 굉장히 귀를 기울였고 워킹맘으로서는 스미홈트의 수미님의 식단법을 많이 참고했었어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유명해지기 전에 정말 그냥 블로그로 꾸준히 그분들도 이제 성장하고 있었던 그 과정 중에 저는 그 내용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JJ님 유튜브 시작하기도 전에 블로그로 그냥 계속 쭉 올리실 때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이 있어요.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물론 대회 준비를 했었을 때는요. 원래 하던 식단법이나 상식을 전부 다 덮어놓고 무조건 코치님이 지도해주시는 그 보디빌더 식단을 완전 칼같이 따랐고요. 일반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저랑 히나토레가 좀 비슷한 사람들의 내용을 충실히 따랐었습니다. 다이어트 유튜버 거의 1세대이신 분들을 아주 오래전 블로그 할 때부터 오랜 세월 올려주신 그 포스팅들을 보면서 결국 그 교집합을 찾아낸 게 규칙적으로 3끼 이상의 식사를 한다. 규칙적으로 먹는 거. 그다음에 한 끼의 양을 조절한다. 양 조절. 그다음에 탄단지의 비율을 신경을 쓴다. 그다음에 감각을 갖지 않고 적절히 맛있는 거를 주는 건 먹어주면서 한다. 그다음에 감각 갖지 말라고 진짜 다들 많이 강조하더라고. 정치가 누구나 올 수 있다고. 꾸준히 하라고 그걸 다 강조했어요. 또 근력 운동을 한다. 다들 약간만 다르지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앞서 극복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한 명,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이런 원칙을 따랐다? 그럼 이건 공식인 거잖아요.
사실 이미 아는 내용인데도 뭔가 항상 특별하고 특이한 기법을 찾아 헤맸었는데 이제 그때 관심 가졌던 게 키토제니, 가르치단지 이런 거였었거든요. 이렇게 명백히 나온 그 내용을 이제는 한번 따라해보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거면은 이거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 엉뚱한 거 찾아다니지 말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대신 한 끼 양을 조절하고 탄단지 비율을 신경 써볼까라고 하면서 먹으니까 정말 건강하게 요요 없이 체중 감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신뢰할 만한 다이어트 선배들을 서치해보고 최소한 3명 이상은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 교집합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기왕이면은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그런데 꾸준히 자기의 기록을 남겨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걸 사실은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요령을 찾아왔었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결국 행복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2장 다이어트 식단법의 종류와 결론. 둥둥 떠다니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식단법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저지방 식단. 지방과 탄수화물 중 지방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는 아주 고전적이고 익숙한 다이어트법이에요. 지방은 열량도 높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이걸 최대한 줄이고 대신 곡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위주로 섭취를 하자. 안셀키스 박사의 지질가설, 백거건 리포트를 비롯해 지금까지 등장한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대한 정책, 주류 학술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가장 널리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탄단지 비율은 여기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5대 3대 2. 이때 탄수화물은 과도할 때는 이제 탄수화물이 10%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탄수화물은 총 섭취량의 50% 이상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고 단순 당류는 제한해야 되는데요. 이건 모든 다이어트의 공통점이겠죠. 장점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축적해와서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제대로만 따른다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다른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에 비해서 훨씬 적고 현대 다이어트 식품도 이에 맞춰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가장 실천하기 쉽습니다. 단점은 저지방 식단이 이제 포만감이 좀 적기 때문에 고탄수화물 식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저지방 다이어트를 젊을 때부터 접해오신 이제 중장년층 어르신분들은 이 내용을 어렴풋이만 아시다 보니까 지방을 제한해야 된다. 소화도 잘 안 되는 고기를 좀 덜 먹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근육과 골밀도를 잃어버리고 한편으로는 곡물과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했으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꿀 넣은 미숫가루, 녹즙, 야채 주스, 하루 야채, 맵긴 요식으로 달달한 과일이 만큼 먹고 이러다가 비만이 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지방 식단은 다이어트 식단의 근본으로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저지방이라는 타이틀에 맞춰 튀기거나 부친 거는 먹지 않고 돼지고기, 항정살, 삼겹살 이런 거보다는 지방이 적은 다리살이나 안심살을 먹고 마블링이 잔뜩 된 꽃등심보다는 살치살, 토시살 비슷한 거보다는 좀 저렴한 우둔살, 부채살, 지방이 없는 걸 먹고 닭고기 먹을 때는 지방을 껍질을 제거해서 먹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저지방 식단이 아니라 이제 고탄수, 저지방 식단으로 가면은 비건 채식주의자에게 좀 최적화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인슐린을 통제한다. 인슐린의 과다 분비가 체지방 증가를 일으키니까 이를 막으려는 방법이에요. 그건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단백질을 더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포만감 측면에서는 확실히 저지방 다이어트보다는 유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중독 있죠. 끊임없이 탄수화물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탈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거를 실제 경험을 해봤었어요. 네. 한편으로는 저같이 포만감 자체를 잘 못 느끼는 모태중 중이들은 사실 큰 차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탄수화물을 총 열량의 50% 미만으로 섭취하는 여러 다이어트를 전부 다 포괄하는 게 저탄수 다이어트 식단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범주 안에 황제 다이어트로 알려진 에트킨스, 키토제닉도 포함되고 팔레오도 포함된 것이죠. 키토제닉은 식습관이 너무 불량해서 고치기 어렵고 운동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시도할 만한 방법이기는 한데 특히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저도 3개월 정도 실천을 해본 바 있었는데요. 체지방 감량에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그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해 엄청 획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이게 열량을 제한해서 그런 건지 이게 진짜 그 키토제닉 자체의 효과인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지는요. 일상이 너무 불편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저는 좀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 케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케토시스 단계를 유지하는 정도까지 꾸준히 하지 못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입냄새와 두통 등의 부작용도 감내하셔야 되고요. 지방을 굉장히 걸러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팔레오는 자연적 식재료를 먹는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류가 농업과 목축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적인 식품을 덜 먹게 되고 그러면서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되었어요. 이거는 좀 거의 안 하는 거니까 논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카브 사이클링. 카브 사이클링은 칼로리 사이클링이라는 좀 더 큰 범주에 속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보디빌더,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는 어떤 운동 선수나 상급자들이 그 운동 프로그램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진 운동 프로그램과 맞춰서 타이밍에 맞게 식단 프로그램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고 고강도 운동을 안 한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허벅지 터질 것 같고 내 체중에 이상을 되는 프리웨이트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내 체중 내가 만약 60kg면은 그래도 한 70kg까지는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고 식단 관리를 수년간 꾸준히 하면서 열량 계산에 매우 익숙하며 본인의 적정량이 아주 잘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다이어트 고인물이시라면 정체기를 할 때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중에 좀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간헐적 식단법. 요즘 굉장히 핫하죠. 다이어트 좀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이거에 관련된 특히 박용우 박사님 되게 많이 보여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용우 교수님으로 유명해진 것인데, 이거랑 간헐적단식도 유명한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TV인가? 그거에서도 굉장히 더 많이 봐서 유명해졌어요. 저탄고지 키토제닉과 함께 편성하여 한참 유행을 타고 있는데, 식사량을 매 끼니 조금씩 줄이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나 특정 날짜의 음식을 집중해서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굶는 식사 패턴 관리법인데요. 마이클 모슬리 박사로 유명한 5대2법. 7일 중에 5일은 평소처럼 먹고 2일은 4분의 1만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16대8법. 리인게인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하죠. 직장인분들이 하기에 제일 편해가지고 10시부터 6시까지만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아침 거르고 똑같이 12시부터 8시까지만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실천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도 근육량을 지키는 거를 역점으로 두고 보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다음에 12-12 또는 20대4의 다소 극단적인 워리어 모델도 있고 1일씩 23대1 방법도 있고 세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이걸 우리나라에 유행시키신 박용우 교수님이 직접 뱃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찍은 비포 애프터 기록도 있는데요. 이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도 그렇게 뚱뚱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분의 느낌이었지 이렇게 다른 방법이었어도 이거는 충분히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고 식욕 조절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튼 통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데이터가 점차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확하게 실행 방법을 따른다면 하루 종일 입에 먹을 걸 달고 사셨던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방법에는 간헐적 식단을 하는 거지 간헐적 폭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단식주에는 열량이 있는 일체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 약간의 인슐린 분비로도 그 단식 상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서 식사 가능 시간대에 폭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절제력이 있는 분이었다면 사실은 다른 다이어트법으로도 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 아침 식사 거르고 식사 가는 시간대에 맘 놓고 폭식하면서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안 빠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사실 있어요. 또한 이게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소 효과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먹는 양 자체가 줄어서인 건지 아니면 이 방법을 설파하는 분들의 주장대로 그 단식 자체의 신진대사 향상 효과, 인슐린 대항성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인 건지 여전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식사의 총량이 같다면 식사 횟수나 식사의 시간대를 바꾼다고 해서 살이 더 확연하게 잘 빠진다는 게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방법으로 살을 뺐다가 주장하는 여러 경험담만 존재할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2017년에 미국 학술지에 게재된 아주 유의미한 논문에 의하면 3년이나 오랜 기간 동안 좀 연구를 했어요. 대규모 연구를 했을 때 논문 출처를 여기에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간헐적 단식과 일반적 열량 제한 다이어트를 비교를 했는데 간헐적 단식이 우월하게 많이 빠졌거나 감량 속도가 우월하게 빨랐거나 하는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독 포기는 간헐적 단식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27점 몇 %인가?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모든 실험들이 다 결국에는 열량 제한 다이어트랑 간헐적 단식이랑 차이가 없는 걸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로 항상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던 건 비만대사 연구학술지에서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이 해외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 선행 연구됐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여러 연구 결과를 취합한 결론은 단식 시간으로 인해 섭취 열량 자체가 줄어서 감량된 건지 아니면 단식 자체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렙틴과 그렐린의 변화, 포만감, 공복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신진대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특히 임상실험 대상자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그 실험 기간이 대부분은 3개월 내로 짧고 중독 포기율이 높으며 즉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죠. 기저질환 이완력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여전히 그 효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한 임산부, 처유부, 소아청소년, 진짜 청소년들이 간헐적 단식한다고 그 급식 거르고 이러면 너무 속상해요. 섭식장애나 간질환, 신부전, 암 환자 등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당이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저처럼 식탐이 많고 폭식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단식 시간대를 버티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섭취 가능 시간대에 일단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수천 칼로리도 한 달에서 순식간에 어렵지 않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이 방법을 한두 개 굶은 뒤에 이제 스테이크, 빵, 과자, 곱창 이런 걸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편법으로 여기면 오히려 건강만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각 다이어트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좋은데? 라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가 좋다는 거야, 뭐 저지방 식단이 좋다는 거야, 결국엔 뭐가 좋은 건데? 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실시를 했대요. 2018년 초에 저지방이냐, 저탄수냐, 이 해묵은 논쟁을 끝내려고 무려 600명 이상으로 1년 동안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하고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었는데요. 역시나 차이 없음이 결론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저지방 다이어트든 저탄수 다이어트든 그 실패 원인이 섭취 열량 관리에 실패하거나, 즉 많이 먹었다는 거죠. 양 조절에 실패해서. 아니면 지속하지 못해서 꾸준히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던 거지, 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이면 나와 유사한 사례자들에 대해 스스로 연구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원칙들, 고집합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보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3장, 헬리의 제한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단어식 단식 저탄고지 키토제닉 저지방 다이어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다 해봤어요. 유일하게 안 해본 건 카브 사이클인데 이게 운동 루틴이 꼬이니까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가장 선호하고 추천드리는 방식은 저탄소 저지방 딱 중간입니다. 제가 만드는 이 표에서 보이듯이 저지방과 저탄소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시켜요. 탄단지 비율을 5대 3대 2로 가져가거나 4대 4대 2로 가져가거나 그 중간 비율이 되도록 조절해서 먹고요. 근데 이게 영양성분을 따져가면서 먹는 게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탄단지를 막 신경 쓰기 싫다면 가장 간단하게 성인 여자분 기준으로 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은 항상 내 주먹 하나만큼의 부피, 그다음에 단백질도 내 주먹 하나만큼의 부보단 이렇게 드시고요. 지방은 단백질 섭취할 때 같이 섭취되니까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160에서 165 정도 그런 평균 키이신 여성분이시라면 이 주먹 하나예요. 이거 2개 아니에요. 하나예요. 예, 하나 크기로 부피를 맞춰서 먹으면 탄수화물은 현미밥 100에서 한 130, 150g 정도, 단백질은 닭가슴살 100g 정도 될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별로 구체적인 식품군의 예시를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자면은 뭐 현미밥, 잡곡밥, 고구마, 단호박, 오트밀, 그다음에 빵도, 저는 빵을 좋아해서 빵 꼭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자유롭게 몇 끼니 조합을 해서 드시면 되고, 한 번에 한 종류만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뭐 닭가슴살, 안심살, 다리살, 오돌살, 홍덕게살, 등심, 부채살, 돼지고기, 다리살, 안심살, 연어, 틸라피아, 보디빌더 많이 먹죠. 고등어, 삼치, 이면수, 오징어, 해산물 이런 것들 먹고, 그다음에 채소는 이제 볶음 양파,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많은 야채들, 칼륨이 많아서 운동량에 도움이 되는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 그다음에 소분이 많고 열량이 적은 오이나 토마토 등의 각종 채소, 무기질과 비타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물과 김치, 김, 두부 등의 밑반찬을 약간씩은 곁들여도 드셔도 괜찮아요. 일반인 분들이라면 정말 괜찮아요. 다만 여기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1번, 일단은 물을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는 거. 다른 신진대사를 위해.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하루에 3끼 플러스 1끼의 간식을 4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 일반 직장인분들이라면 출근 전에 8시에 한 끼 드시고 12시에 점심 드시고 3, 4시쯤에 간식 한 번 드시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7시쯤에 저녁 드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특별할 거 없죠. 그죠? 다만 이제 몇 끼니 영양소의 비율을 탄단지 비율을 4대 4대 2나 5대 3대 1을 지킨다. 이 내용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조합해서 드시면 얼추 따라져요. 탄수화물 100에서 140g, 그다음에 단백질은 100g, 그다음에 채소 반찬 100g. 그래서 채소나 그런 반찬들 다 포함해서 너무 과다하게 먹지 않게끔 100g 이내로 좀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설탕이나 시럽, 당류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당류가 들어간 음식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과당이 많기 때문에 과일은 다이어트 할 때 입이 서릴 수 있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고, 뭐 이런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그다음 자몽, 사과, 바나나, 아보카도 이런 것들 중에서만 좀 소량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비타민 결핍이 되지 않을 수 있게, 특히 비타민 D가 대부분 많이 결핍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로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 내 몸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요 1kg당 1.5에서 2g이라고 볼 수 있어요. 60kg이신 분이면은 90에서 2g 정도. 운동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나는 건강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은 1kg당 1g에서 1.2g 정도만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백질 100g을 먹어야 된다고 쳤을 때 내가 닭가슴살로 먹는다면은 한 4팩은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끼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한 끼에 2팩을 먹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0에서 25g 정도 들어있고, 계란으로 채우려면 좀 어려워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 6g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흰자만 모아놓은 남백을 활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샐러드 이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샐러드부터 떠올리고 보는데 이 단어가 없죠.
샐러드는 다이어트 식단이 지루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맛으로 먹는 거고 외식으로 사 먹기 좋은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근본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양질의 탄수화물군인 밥을 먹는 것, 단백질 식품을 먹는 것, 거기에 곁다리로 들어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녀석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샐러드 이런 데서 비싸게 굳이 사서 드시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밥 이렇게 정육수에 있는 거 반 공기에 한 팩에 2,000원밖에 안 하는 그 닭가슴살 한 팩 꺼내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돌려서 김치에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비 엄청 아낄 수 있어요. 고구마도 밥보다는 간편하게 먹기 편하니까 이제 트레이너들이 수업 중간에 막 10분 동안 식사하고 또 수업 들어가고 하기 편하니까 챙겨 먹기 더 편하니까 먹는 거지. 식이섬유가 있어서 뭐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 전 고구마 먹고도 변비 많이 걸렸어서 신뢰가 없고요. GI 지수가 어쩌고 하는 거는 이게 군고구마냐, 찐고구마냐, 꿀호박 고구마냐, 밤고구마냐에 따라서 GI 지수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서 다이어트 한다고 막 당분 엄청 높은 해남 꿀고구마, 냉동 아이스 군고구마 이런 거 비싼 거 주문해서 먹고 그러면은 다이어트의 식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구마 100g이 특히 호박고구마 촉촉한 거 진짜 한입거리고요. 100g 요만큼이에요. 정말 요만큼. 생각보다 진짜 조금이에요. 이거 진짜 한 3일 먹으면 끝나요. 이거 못 입죠. 밥 먹어요. 밤고구마나 감자를 쪄서 고소한 맛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밥을 드시거나 하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식단 강의 4강 아주 구체적인 식단법의 종류와 저희 제안, 판단지의 구체적인 식단법 예시까지 다 공유해드렸어요. 꼭 단 한 분이라도 직접 몸소 실천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잘 믿고 따르셔서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들의 기록은 제 블로그에 남겨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일단 이론이 어쩌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몸소 겪은 산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실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도시락을 싸고 다녀야 되기도 하고 물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내 일상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 내 몸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국가대표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최소한 내 몸을 위해서 굳이 불편하고 귀찮은 거를 감내해가면서 도시락을 싸고 닭가슴살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양질의 고기를 사서 집에서 구워 먹고 채소를 미리 밀프렙을 해놓고 하는 그러한 정성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흡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다이어트 정체기를 겪거나 그리고 수소량만 먹는 초절식을 했었던 분들의 어떤 부작용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그것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